안녕하십니까.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정승태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목회연구원의 원장으로 겸직해 있습니다. 이번 서울목회연구원에서 3학년들, 신대원 3학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서 논문 작성법을 정했습니다. 이 논문 작성법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또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전적인 그런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원 3학년들에게 원래 논문은 필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선택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전적인 그런 공부가 필요한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쓸 때에 글 쓰는 훈련도 되어야 하고 또 논문의 형식과 논문의 재구성, 배열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논문 작성법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의 논문 작성법은 우리가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논문 작성법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글쓰기 또 형식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또 어떤 형식에 맞게끔 글을 쓰는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글쓰기라고 하는 조금 폭넓은 그런 의미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두 가지 교재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는 글쓰기 전략,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치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출간했던 논문 작성법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는 방법이나 형식이나 또 배열이나 다양한 논문의 기능, 형식, 활용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에는 이 책을 좀 강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장하늘 씨가 지은 글고치기 전략인데, 좋은 글과 나쁜 글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강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출간을 했던 논문 작성법입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아주 짧은 그런 책이긴 하지만은 충분하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글을 써야 될지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조금 보시고 이번 학기에는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공부에 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고사 전에 배워야 될 장하늘 씨가 지은 글 고치기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강독을 하고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글 쓰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매우 간결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형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글쓰기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한다라고 할 때 이 책은 여러분에게 많은 점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글, 그리고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를 살펴보게 되면 13쪽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문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잘 고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자는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 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보적인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문장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기능적인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문장은 자기 내부의 표현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글의 문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에는 질서와 통일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글을 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글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문장은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을 쓸 때에 글은 나만 보려고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이 글은 상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하게 될 때 그 전달이 효과적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능적인 면에서 세 번째는 글자로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생각 속에 글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글은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자 혹은 글자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문자에는 부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글자라고 하는 것도 표기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글의 문장을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될 텐데 첫째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최후 목표가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의 목표는 뭐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에 내가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가?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거다. 이거를 내가 오늘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주제가 혹은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소재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소재가 그 문장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적인 측면에서 말에는 차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조직과 앞뒤를 가늠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장이 그러면 좋은 문장인가 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좋은 문장이고 어떤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론상 좋은 문장이 있고 또 실제상 좋은 문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좋은 문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우리 교재 14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주제가 뚜렷하고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좋은 문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나타날수록 좋은 문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혹은 주제가 뚜렷할 때에 이런 간결한 문장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상 좋은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측면에서 장안을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짧은 글이 이제 좋은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장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야가 종교 철학인데 철학의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자들이 상당히 긴 문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속어가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제 미국의 경우와 영국의 경우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그런 저자들은 조금 짧은 문장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철학자들은 접속어가 너무 깁니다. 한 문장을 생각해 보면 6줄, 7줄까지 가는 그런 문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문장을 좋은 문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안을 저자가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이 짧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몇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 센텐스를 길어도 50자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일단 짧은 글이 좋은 글로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상 좋은 문장은 짧은 글이 힘이 있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른 글이 좋은 글이다. 바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도 자연스럽고 문법도 따르고 표기도 바른 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른 글을 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제와 구성과 표현이 뚜렷한 글이 이제 좋은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휘, 구문, 표현이 쉬운 글이 좋은 글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장이라든지 어려운 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용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그런 문장에서는 내용이 혹은 화제, 사건 이와 같은 것이 재미가 있고 덜머리나 마무리가 매력적이고 수사법이 참신한 그런 글들이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글 중에, 좋은 문장 중에 주제를 우리가 뚜렷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6쪽에서 17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첫째는 짧고 뚜렷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길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한두 문장 속에서 분명한 그런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고 뚜렷하게, 이 말의 의미는 간결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데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재미있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맨 얼굴의 여인보다 살짝 화장한 여인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예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말이라도 약간 생각하면 운치 있는 그런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 메시지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를 든다라고 하면 비유라든지 비교를 사용하거나 또 문장의 구조 형태를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미있고 효과를 노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될 때에 주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주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쉼과 리듬을 가늠하게 하고, 또 따옴표, 드러낸 표, 뭐 시각적 효과, 뭐 이런 이제 따옴표와 이와 같은 글쓰기의 그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시험 끝나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입체적인 표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뭐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문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단기간에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뭐 좋은 글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좋은 글을 쓸 수 있는가? 이 저자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생한 표현력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생한 표현력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한 4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독입니다. 되도록이면 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1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많이 알면 알수록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하기도 쉽고 또 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가지 그런 문장들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독입니다. 되도록이면 글을 많이 쓰셔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력은 내가 알고 있는 어휘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장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철학을 공부할 때에 훌륭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루도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루도비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농고라고 하는 자신의 사후에 지은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농고인데, 그 농고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의 제한은 세계의 제한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제한은 논리의 제한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세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객관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객관적인 세계가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제 앞에 있는 것은 이 카메라가 있고, 또 마이크가 여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상 뭐 이런 것들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물입니다. 사물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세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기술해 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거는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이 세계가 기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가 언어가 부족하면 이 세계를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토양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또 강단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강단의 설교가 제한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성경이 제한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자체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휘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글을 많이 읽고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솜씨가 좋아야 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그거를 소리내어서 읽어보게 되면 내 문장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쓴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솜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글을 잘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가 가운데 김훈이라고 하는 문학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분이 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쓸 때에 그 제목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김훈 선생님이 이 칼의 노래를 쓰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박물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굴의 모습이라든지 또 칼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관찰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관찰하는 그것이 결국은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글을 쓰려면 생생한 표현력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솔깃한 설득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명쾌하게 배열을 해야 합니다. 이 구성력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내용을 좀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일종의 화제 혹은 사건인데 뭐 이런 거를 부각시켜 주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걸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변화로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때 감각에 맞는 설득의 요령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 메모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서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메모했던 노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글 쓰는데 좋은 문장을 쓰거나 좋은 글을 쓰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저자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글을 쓰고 나면 다시 글을 자기가 쓴 글을 다시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오타도 많고 잘못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이 완성된 후에는 뜸을 들이고 되읽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있는 장소에서 읽어보면 자기에게 익숙한 글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커피숍에서 자기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때는 강의실에서 글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장소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프루프리딩이라고 하는데 또 제3자에게 뭐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장을 나가면서
쓰고 또 쓰라는 겁니다. 이 글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써보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이 문장력을 기르는 최고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 작성법의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